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4번째 시간인데, 제가 항상 하던 뭐 언제고 이런 거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한 이틀 동안 9시간 좀 잤더니 뭐 정신이 해롱해롱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것은 이제 챕터 4, 와이파이라는 챕터를 시작해서 사실 첫 번째 섹션이 있지만 일종의 4.0 섹션을 만든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쭉 리뷰하면 아마 지난 시간 리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와이파이라는 것은 본래 공식적으로는 뭐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그냥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원을 와이어리스 피델러티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게 정설인데 뭐 누가 그렇다고 공인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본래 시작은 IEEE의 802.11으로 시작했어요. 워킹 그룹으로. 그래서 이서넷이 랜을 위한 표준이듯이 와이어리스 이서넷을 위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서넷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802 그룹이 더 큰 그룹이잖아요. 거기에 802.3가 이서넷이었잖아요. 물론 처음에 만들 때 그 DIX, 제록스와 뭐 델, 뭐 이런 인텔 이런 회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서넷 표준도 있지만 결국은 IEEE가 테이크오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IEEE의 표준이 이서넷 표준이 802.3인 것처럼 802 밑에 있는 11이라는 워킹 그룹에서 와이어리스 이서넷, 와이어리스 이서넷 4, 와이어리스 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802.11 하나였는데 이걸 표준을 만들고 나서 쭉 계속 어멘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을 붙인 거예요. 숫자로 점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제 문서들을 보면 여러분들 대충 알겠지만 뭐 버전 한 다음에 연도, 날짜 한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많이 붙이죠. 그런 것처럼 숫자를 쓴 다음에 알파벳을 많이 써요. 흥미로운 거 뭐냐면 11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곧 이제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디렉션을 제시했는데 A와 B가 서로 디렉션이 달랐어요. A는 OFDM을 당시에 굉장히 뭐 9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예, 쓰자고 한 거고요. OFDM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웨이브 폼인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4G, LTE, 5G, 뉴 라디오 모두 그 OFDM 웨이브 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선구적으로 하자고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그널 프로세싱 파워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보다는 프로세싱 하는데 조금 덜 힘든 802.11b의 뭐 다이렉트 시퀀스 스펙트럼 방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바커 코드라는 걸 쓰는 좀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훨씬 간단해요. 걔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상업적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와 편리하다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곧 이제 그 다음 버전, 다음 버전, 다음 버전, 다음 어멘드먼트들이 나오면서 줄줄이 이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802.11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워킹 그룹이 이것저것 그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게 있고 상업적으로 실패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상업적으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지만 실제로 틈새 시장에 제품이 팔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일반인들이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11인데 똑같은데 A, AC, AX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때는 N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번호를 공식적으로 Wi-Fi Alliance라는 컨소시엄, 그 서티피킷을 발행하는 거죠. 이거 우리 표준에 따라서 호환되는 거 우리가 검증한 거야라는 서티피킷을 발행하는 인더스트리얼 컨소시엄이 그냥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이파이라고 하니까 이제 로고도 제정하고 그래서 쓸 수 있게 로고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허락해주고 이름도 붙이자고 하면서 흥미롭게도 와이파이 4, 5, 6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4는 11N, 와이파이 5는 11AC, 그다음에 와이파이 6는 11AX, 그다음에 AX도 웨이브 1, 2, 그다음에 6E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표 보면 알겠지만, 뭐, 무수히 많은 것들이 명멸을 했어요. 802.11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4GHz 밴드, 특히 ISM 밴드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밴드가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자기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0헤르츠부터 주파수가 저 위에까지 있죠. 수학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낮은 대역,
그래서 그 적외선 들어가기 직전 사실은 테라헤르츠도 라디오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테라헤르츠 대역까지도 포함해서 가장 낮은 대역부터 전자기파를 레디오 웨이브, 전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은 전파가 전자기파의 줄임말이 아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예. 하지만 우리는 구별해서 쓰자는 거예요. 전자기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고 특정 대역의 좀 낮은 대역의 전자기파는 전파,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자고 하면서 그 라디오 웨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스케어스한 부족한 리소스라는 것을 초창기 마르코니 시대 때부터 공감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국가들이 주파수를 서로 분배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같은 용도로. 그래서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적게 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릴 때 부산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안테나만 금정산 꼭대기에 달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TV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TV 채널과 그 TV 채널이 상당히 오버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 서울에서만 살았으면은 뭐 KBS 제일 라디오가 뭐 89.1 메가헤르츠 KBS인 줄 알지만 실제로 조금 떨어진 데 있잖아요. 오히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면 그 주파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시에 같은 신호를 같은 주파수로 쏘면은 이게 FM 신호가 잘 수신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근처에는 옮겨놓고요. 또 지나면 다시 그걸 쓰고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리유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 단위에서는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야 어떤 정부가 조정하면 되지만 국가 간에는 여러분도 알지만 법이 없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그냥 힘센 사람이 안 지키겠다고 하면 끝이죠. 국제법이라는 게. 뭐 알잖아요. 저기 뭐 R 공화국의 P로 시작하는 분한테 뭐 워 크리미널 그래봤자 뭐 잡아가요 아무도. 국제 검사가 있어가지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국제 경찰이. 그런 것처럼 그분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그분을 워크리미널이라고 하니까 독침 맞을까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잠에 취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위험한 발언을 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EM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그다음에 프리퀀시는 뭐 여러분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나오죠. 또는 여러분이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빨주노초 파나보 나온 걸 사람들이 뭐래요? 다 주파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주파수 대역을 이제 나눠서 어떤 특정 구간을 나눠서 밴드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밴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 밴드인데 아마추어 라디오 밴드라고 할당된 밴드가 이 전체 프리퀀시 스펙트럼에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ISM 밴드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2.4기가 대역도 있고 900메가 대역도 있고 제가 봤더니 440 대역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실험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용도로 밴드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거는 그 용도로는 딱 한 밴드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5G 밴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4G 이동통신 밴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프리퀀시랑 스펙트럼은 조금 헷갈리는 말이긴 하지만 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특히 스펙트럼 엘로케이션, 프리퀀시 엘로케이션 할 때는. 그 다음에 밴드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와이파이 중에서 성공했던 뭐 11이나 11B가 2.4GHz 대역에 인더스트리얼 메디칼 ISM이니까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메디칼 밴드인가요? 그래서 그런 산업용, 의학용, 과학용 어떤 밴드고 거기는 라이센스 프리예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규정만 만족하면 내가 정부에 가서 이걸 쓸게요 라고 말 안 하고 허락 안 받아도 그냥 쓰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전파를 사용할 때는 정부기관에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도 우리 LG연구동에서 우리 학생들과 채널 사운드를 만들어서 측정 실험을 할 때 무선국 신청을 해서 사용료 내고 무선국 기기 검사 받고 다 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교수님들이 안 하고 그냥 쓰시죠. 이런 말은 녹화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잠에 취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여튼 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ISM 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쓸 수 있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라이센스 프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밴드에서 규정을 만족하는 기기를 그냥 만들어 파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이 팔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 기기를. 아무리 규정을 만족하고 거기가 라이센스 프리라도. 다만 사는 사람은 허락받지 않고 사서 써도 돼요. 일단 인증을 받은 기기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 ISM 2.4기가 ISM 밴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만들어졌던 IEEE 802.11 어떤 어멘드먼트는 좀 성공하고 아닌 거는
와, 저기 60기가 대역하면 정말 좋을 거야. 밴드위스가 뭐 20기가 이러다가 좋았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별로 파퓰러하게 안 되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중간에 5기가 대역을 열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열려 있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대역을 만들었는데 그냥 편의상 이제 저대역의 ISM 2.4기가 대역과 다 합쳐서 그냥 요즘은 무선 랜 대역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 그런데 거기 열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할만하네. 네. 넓은에 2.4기가 대역에 와이파이 이런 게 와글와글 하니까 5기가 대역 쓰는 사람들 처음에 신났을 거 아니에요. 우와 하니까 어때요? 또 확 퍼지죠. 그래서 보면 5기가 대역만 쓰기도 하다가 다시 2.4랑 5기가 대역을 다 쓰다가 이렇게 하면서 4, 5, 6은 2.4, 5기가를 다 쓰거나 5기가만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 2.4와 5기가 대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성공을 거두다가 이제는 기술이 좀 되니까 6E에서는 6기가 대역까지도 이제 했고요. 제가 뭐 링크 얘기했지만 누르면은 요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1.2GHz 밴드 위스를 그러니까 밴드가 있으면 밴드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의 폭을 할당했는데 1.2기가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킬러 앱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AR, VR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글라스 같은 걸 끼고 무선으로 방대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원격으로 하기는 아직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서넷이 느릴 수가 있고 우리 이동통신이 느릴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5G 돼가지고 뭐 손흥민이 여기 차면은 금방 영국에서 강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대충 눈치 알겠지만 여러분 패킷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SKT 가입했는데 손흥민이 SKT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학생이 SKT예요. 뻥 찼어요. 손흥민이 받아야 되는데 그 패킷이 중간에 SKT와는 특별한 그런 게 없고 그냥 계약만 돼 있어서 적당히 가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패킷이 동등하다 이런 루트를 통해 가다 보면 느려질 수가 있어요. 도착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흥민이 즉각 반응해 줘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과목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 내에서 채널이란 걸 또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예를 들면 특히 이게 무선 채널 있잖아요. 아마추어 채널 같으면 무선 밴드가 있으면 잘 안 들리면 야 채널을 몇 번으로 바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는 서브 밴드 같은 개념이었는데 와이파이에서는 이렇게 오버랩을 해서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용하는 데가 다른데 정확하게 칼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오버랩 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채널이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 채널이 아이솔레이티드 돼 있는 서브 밴드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와이파이 밴드는 지금은 2.45, 6기가 대역 정도 쓰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오늘은 베이직 오퍼레이션즈라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와이파이의 작동이 어떤 건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교과서는 조금 아웃데이트 돼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최신 책이에요. 그래도 다른 책들은 더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제 연구실에 있는 거 열어보면은 아직도 뭐 토큰링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막 그래요. 이선에 얘기하면서 옛날. 예. 자, 802.11 스탠다드는 크게 두 개의 와이어리스 토폴로지 모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세 개예요, 이제는. 하나는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예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뭐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통신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셀룰라 같은 거예요. 기지국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컨트롤 타워를 해요. 기지국에 있는 장비가 브레인이에요. 얘가 똑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핸드헬드 디바이스가 아무리 똑똑해도 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지국 장비가 자기 딱 밴드 안에 있는 걸 모니터링 하면서 너는 여기 주파수 할당고 너는 여기 서브 밴드 할당고 넌 잠깐 빠지고 넌 좀 기다리고 이런 거를 막 순식간에 처리해요. 그러니까 브레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지국과 기지국이 이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심지어 같은 신호를 어떤 하나의 기지국만 전송해 주면은 약한 쪽에 서로 방향을 모아서 쏴주고 이런 것까지 해요. 빔 포밍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탁구공을 두 개를 하면은 좀 더 내로해지잖아요. 빔이. 기억나죠? 세 개, 네 개 하면 과학고에서 많이 실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하면은 이 브레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액세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요즘 폼나게 이름을 붙이는데 마치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어, 오토파일럿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냥 뭐예요? 자율주행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오토파일럿 그러면 걔가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름 붙여서 막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액세스 포인트를 와이파이 라우터 이렇게 해서 좀 용어가 헷갈리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이 와이파이의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 접속점이에요. 액세스 포인트.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다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이 뭐예요? 잠깐 이거 어디서 이서넷에서 보던 생각이네. 뭐죠? 허브도 그렇고 스위치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런 기능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럼 뭐냐? 나머지 애들은 전에는 뭐라고 불렀었죠? 나머지 애들은 사실 이서넷 어댑터가 달린 놈들인데 그냥 뭐 호스트인데 여기서는 얘들을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테이션. 참고로 스테이션은 라디오 통신에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전파를 쏘고 받는 녀석을 다 스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이 뭐죠? 네, 스테이션이죠. 실제로.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연구실에서 무선국 허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국이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 그것도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고요. 무선국은 와이어리스 스테이션이죠. 그래서 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줄여서 STA. 그러니까 AP와 STA들로 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표준이 있으면 여기에 만들면서 자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거를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802.11인데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것은 이런 거야. AP가 있고 스테이션들이 있어. 어떻게 주고받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 스탠다드 안에 또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이라는 IBSS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애드항 모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레이니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동등한 녀석들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라고 하는 건데 한참 그 와이어리스 애드항 네트워크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모드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지원을 했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게 많이 써요. 여러분이 와이파이 다이렉트 또는 미라캐스트라는 거를 여러분 TV, 좀 스마트한 TV들에서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죠? 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때 잘 클릭하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스마트 TV를 찾아서 그쪽으로 쏴서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 거죠. 와이파이에 있는 모드를, 새로운 모드를. 그런데 미라캐스트라는 것은 이 와이파이 다이렉트에다가 위에다가 뭔가 몇 개의 프로토콜을 더 얹은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다이렉트 모드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기가 그냥 다이렉트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2001년부터 2003년, 2004년이죠.까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의 아머스트 캠퍼스에 있었는데 조교수로 그때도 이제 설계 과제, 여러분 해당하는 설계 과제를 지도할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팀이 뭘 하고 싶었냐면은 어, 무선으로 예, 그 컴퓨터에 나오는 영상을 예, 저 멀리 있는 원격 모니터에 보내는 거를 와이파이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라고요? 그게 2001년에서 4년 사이니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지금 와이파이로는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냥 이 모니터에서 화면 전체에 빨강이 나오잖아요. 딱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이쪽 모니터에서. 그러면 저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모니터에서 색깔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 이러고 말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불과 20년 전에 여러분 20년이면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기 여러분은 태어났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아기 때. 그때는 안 되던 게 20년 만에 이제 다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지국처럼 작동하는 게 있어요. 마치 셀룰라 기지국처럼. 브레인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 다 그런 걸 사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ndependent Basic Service Set, 이거는 참고로 BSS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Basic Service Set.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요 하나의 그룹이야 통신하는 이렇게 하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도 이 BSS라는 주장을 해요. 스테이션들과 AP를 묶어서. 근데 지금은 점점 이런 게 더 유행하고 있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디오를 들을 때 예전에는 블루투스로 다 연결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블루투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예,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 섹션 4.1에서는 특히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이면서 또 DCF라는 Distributed Coordination 하는 기능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좀 이따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흔히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리는 것은 요 액세스 포인트라서 요 802.11에 따라서 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연히 이서넷 스위치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만약 여러분이 정말 802.11만 지원하는 게 있다면 걔는 어떻겠어요? 예. 이서넷 포트, 그러니까 RJ45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AP를 하고 갖다 놓고 그다음에 스테이션들끼리만 통신하면은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해보세요. 아예 그 잭이 없는 게 더 낫겠죠. 보안성을 강화하려면.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KT라든가 저희 아파트에도 이제 KT가 들어오는데 KT가 어떻게 하냐면 그 와이파이 라우터를 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KT가 제공하는 그 이서넷 트위스티드 페어가 들어있는 캣 이제 6쯤 되겠죠. 6이나 그거를 꽂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를 그냥 거기다 또 바로 연결을 하고 맞아요? 또 거기다 세팅을 해서 내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요즘은 그냥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러요. 근데 라우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IP 패킷을 라우팅 해줘야지 라우터라고 하고 IP 패킷을 여기저기 경로를 해야지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서넷에서는 뭐예요? 겸손하게 이서넷 막 내에서는 보내주는 걸 포워딩이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는 라우팅까지는 안 해요. 뭐 이러는데 아니 지가 뭘 잘났다고 라우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술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상술용 용어와 학술용 용어가 달라요. 예, 안타깝게도. 자, 어쨌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이제 AP가 있으면 기지국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 비컨에 해당하는 나 여기 있어 하는 신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기기가 휴대기기가 스테이션이 켜졌을 때 언제라도 그 신호를 딱 시작하자마자 듣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있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억세스가 얼라우 된 거이면 이제 가서 들러붙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비컨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와이파이 디바이스들은 라디오, 여기서 말하는 라디오는 라디오 트랜시버를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미터 리시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어소시에이티드 됐다. 아까 같아 붙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소시에이션이에요. AP에 어소시에이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디바이스는. 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서넷 어댑터가 있듯이 와이파이 어댑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PC에다가도 어때요? 이서넷 케이블을 꽂지 않고 와이파이 요즘 뭐 동글이라고 하나요? 근데 어쨌든 와이파이 어댑터를 USB에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예. 그때는 어때요? 그때 여러분 PC가 AP에 어소시에이션 되는 거예요. 가서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말했지만 베이직 서비스 셋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항상 이 AP가 자기가 서비스하는 기기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매니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라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802.11은 802 밑에 있는 거예요. 워킹 그룹이에요. 그리고 802.3가 이서넷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가 와이어리스로 이서넷을 구현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이서넷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상당히.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려고 했어요. 기기 자체도 어때요? 그냥 이서넷망에 연결되듯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이서넷 패킷이 이서넷 프레임이 들어가면 걔가 와이어리스로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인캡슐레이션 하는 걸 어쩌면 오늘 볼 텐데 잘 이해가 갈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서넷이 뭐예요? 레이어 2, 레이어 1이죠. 이서넷도. 그러니까 와이어드 해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케이블 이서넷 할 때처럼 어떻게 전파 쏘는지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서넷 자체가 L1, L2에 대한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L3 레이어에서 IP 패킷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때요, 얘들이? 인캡슐레이션하고 자기 고유의 어드레스인 맥 어드레스 같은 거 붙이고 CRC 붙이고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 IP 패킷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어때요? 이서넷에서 이서넷 프레임을 받아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L1과 L2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L2에서 절반 정도 걸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어쨌든 L2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은 절반쯤 걸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레이어 2에서는. 그다음에 피지컬 레이어는 그러면 L1인데 말했지만 11과 11AB가 다 조금씩 다른 피지컬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는 다르다 하더라도 상위 레이어인 레이어 2는 상당히 비슷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거는 이제 여기 클릭하면 나오는
어떤 튜토리얼인데 굉장히 옛날 거예요. 이 튜토리얼 자체는, 강의 자체는. 근데 저 화면이 좋아서 제가 캡처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802.11과 11AB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별로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여기 맥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 또는 링크 레이어여야 되는데 쉽지만 이게 맥 서브 레이어예요. 맥 서브 레이어. 네. 그래서 요렇게가 레이어 2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요것들은 서브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DCF라는 어떻게 보면 서브 레이어죠. 그렇죠? 서브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피지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웨이브 폼으로 그러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의 일종의 라디오 웨이브는 어때요? 페이즈와 매그니튜드를 바꾸면 뭐 정보를 실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싣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802에서 처음에는 프리퀀시 하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그 다음에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의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기서 인프라레드 적외선까지 넣었어요. 옛날 거니까 리모컨이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네, 적외선 이렇게 넣었고 굉장히 느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DCF라는 걸 구현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여기 포인트 코디네이션 펑션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빠지겠죠, 이 서브 레이어가. 그러면서 802.11a와 B에서는 피지컬 레이어 위에 DCF 서브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로지컬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디자인할 때 어때요? 우리가 현황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뭔가 설계할 때 문제점이 뭐고 따라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어떻게 개선하느냐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알지만 그 카이젠이라고 하죠. 개선, 그 한자를 이제 읽는 방법이 다른 거죠. 카이젠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바꾸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도 엔지니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기계공학을 하셨는데 학부 때 그러고는 이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 CJ 그룹이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삼성그룹의 어떻게 보면 주력사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 제일제당에 취직을 하셨어요. 뭐 기계과가 왜 설탕 회사 취직하냐지만 설탕을 대량 생산하려면 기계를 돌려야죠. 예. 그래서 취직을 하셨는데 어,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가셔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학부 마치자마자 취직하셨더니 정부에서 잠깐 군대는 네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셨어요. 갔다 와서는 이제 섬유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또 뭐 섬유회사에 왜 기계과, 섬유공학과 사람 많은데 하지만 또 대량 생산하는 데는 기계공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이 많은데 기계공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저희과 교수님 한 분이 연구년을 가셨다가 설계과제 그 학교 방문한 학교의 설계과제 수준을 보고는 우리 학생들도 좀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 머신샵 과목 있잖아요. 우리는 안 듣지만 기계과에는 아마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듣고 적어도 그 설계 과제의 점수의 절반, 기본 점수를 봤을 때 룩 프로페셔널 하냐. 여러분은 내라 그러면 정말 빵판 상태에서 막 갖고 오거든요. 일부 학생들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건 아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밖에 내놨을 때 제대로 맞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거 점수를 한 절반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머신숍에서 과목을 듣거나 아니면은 어, 그걸 열어줘야죠.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 못하면 제 생각에 여름 학기 계절 수업으로 기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과가 예를 들면 돈을 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놀란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은 내용 수준을 떠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요. 그냥 가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서브 레이어들이 있고요. 밑에 피지컬 레이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펑션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다가 불필요한 거 날려버리고 이제 DCF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날아간 거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DCF 얘기만 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DCF가 아까 제가 서브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서브 레이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이어의 스트럭처, 아키텍처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지만 밑에가 피지컬 레이어고 여기가 맥 레이어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어 2에서의 뭐예요? 레이어 2에서의 서브 레이어인 거죠. 그 안에 또 서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와이파이에서는 그냥 맥 레이어라고 한 다음에 얘들이 맥 레이어의 서브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DCF는 이서넷 스타일이다. 그러면 잠깐 이서넷의 핵심 스타일이 뭐였죠? 예전에 아주 오리지널 이서넷에서 핵심이 뭐였죠? 캐리어 센싱을 하겠고요. 그렇죠? 예, 컬리전 디텍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짓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PCF는 Centralized MAC Algorithm Provide Contention Free인데 잠깐 그러면 얘는 컨텐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컨텐션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컨텐션 서비스는 뭐예요? 쫑이 날 수 있죠, 언제나. 맞습니까? 예. 최대한 안 나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예. 하지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리소스를 따기 위해서. 그런데 얘는 안 하는 걸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곤란하니까 그냥 치고받고 잘 싸우세요. 하지만 당연히 코어디네이션은 최대한 분산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는 게 디스트리뷰티드 코어디네이션 펑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그러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바이너리 익스포넨셜 백오프. 어떻다고 했죠? 이게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는 유니폼 랜덤 넘버, 사실은 뭐 디스크리트 유니폼이라고 하는데요. 정수니까.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범위를 어때요? 익스포넨셜하게 늘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중단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계속 fail 하면 난 정말 fail이야 이렇게 해서 그만두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보니까 이서넷에서 하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와이어리스다 보니까 또 와이어드일 때와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알로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죠? 알로하에서는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었던 이유가 여기가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가 어떤 섬이고 어떤 섬이면 얘 왼쪽 끝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끝에 있는 섬과 오른쪽 끝에 있는 섬은 뭐 예를 들면 그 전파법이라든가 이런 출력 한계 이런 걸 생각하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어때요? 얘가 없으면 또는 얘가 센트럴 스테이션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애가 듣고 싶으면 얘가 코더네이션 안 해주면 얘가 쏘고 얘가 쏘면 중간에서 계속 쫑이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서넷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케이블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LG동에서 우리 학생들과 실험을 할 때 4층에서 1층까지 오면은 뭐 100dB 감소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100dB는 10에 마이너스 10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력이. 내가 1mW로 쐈으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케이블로 하면은 그 케이블 로스가 이제 어때요? 이 길이가 길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쏘면은 이게 4분의 1이 됐으면 똑같은 길이를 가면 또 그것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죠. 그렇죠? 하긴 하지만 어때요? 이 감쇄, 로스가 굉장히 적어요. 미터당. 특히 좋은 케이블일수록. 네. 로스가 적으면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내가 쏘는 시그널과 이 끝에 있는, 이 케이블 끝에 있는 단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댑터가 쏘는 신호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심지어 컬리전 디텍션 하기 위해서 내 비트 쏘면서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와이어리스면 어떻게 돼요? 내 신호는 엄청나게 크고 내가 쏘니까 얘는 100dB 떨어져서 들어오면 내가 들으려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이어리스로 가면서 알로하에서 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서넷을 그대로 와이어리스로 바꿔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컬리전이 일어나서 엉망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좀 이따 보겠지만 RTS, CTS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모든 와이파이가 언제나 이 방법을 쓰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것도 여전히 오버헤드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러면 RTS, CTS는 뭐냐?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AP가 저희가 어떤 스테이션한테 보낼 게 있어요. 여기 AP가 여기 있어요. 어떤 스테이션한테 보낼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다른 애들한테 먼저 요걸 보내요. 내가 보낼 건데 다 조용히 듣고 있지? 어, 나 곧 보낼 거야.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얘들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데스티네이션 애가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듣고는 어때요? 얘 둘이 통신할 거니까 우리는 입 다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특히 AP가 이걸 보내면 request to send를 보내면 적어도 AP와는 어쨌든 어소시에이션 되는 스테이션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어소시에이션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찮죠. 근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이쪽 끝에 있는 애가 이쪽 끝에 있는 애는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클리어 투 샌드를 보냈는데 못 들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와이어리스에서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some station may not hear CTS.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이제 기지국이 RTS를 보내는 경우를 했으니까 이 CTS만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데는 RTS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렵다. 와이어리스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 4.1을 봅시다. 자, 미디엄 액세스 컨트롤이에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고도 해요. 미디어. 네, 공식 용어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토콜은 뭐 맥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러 이넨스먼트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서넷을 와이어리스 버전으로 만든 거니까 이때도 주고받는 일반적인 용어로서의 패킷을 여기서는 스페셜하게 여전히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레이어 2에서 만든 프레임은 레이어 2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은 예를 들면 완전히 이서넷의 프레임, 맥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이어 1에서 또 어때요? 또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가공하는 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끝까지 나간다면.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그림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와이파이의 맥 컨트롤, 맥 프로토콜의 핵심은 이 플로우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플로우 차트는 타이틀이 뭐라고 달려 있냐면 캐리어 센스.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멀티플 억세스 똑같네요. 일종의 컨텐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멀티플 억세스는 서로. 그런데 with 여기 콜리전까지는 똑같은데 얘가 avoidance예요. 컬리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D가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신호는 엄청나게 커요. 와이어리스에서. 상대적으로 오는 신호에 비하면. 그럼 내가 보내면서 디텍션 하려는 시도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 신호가 너무 크니까. 내 신호가 10에 10승 크다고 해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MP3라는 그 뭐 파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MP3도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인 거죠. 규약인 거죠. 예. 예를 들면 오디오 뭐 신호를 압축하는 방식인데 MP3에서 쓰는 방식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할 때 마스킹이라는 걸 써요. 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듣느냐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거기서는 심리학과에서 해요, 많이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심리학과에서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 뭐 벽자로 돼 있는데 컬러를 다르게 해서 한참 보게 한 다음에 이걸 탁 치우고 다른 색깔 종이를 탁 갖다 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늬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고 하는 거 그걸 의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과에서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큰 소리가 빵 나잖아요. 그때 작은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 이런 것도 심리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학 그러면 제가 나를 좋아할까? 내가 썸을 어떻게 탈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의학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네. 의학과 매우 비슷한데 그건 사람을 대상으로 째고 묻고 하는 걸 안 할 뿐이에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희 휴먼 해저더스한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간혹가다 우리 학교에서도 뭐 그 의사 과학자 할 때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리전 어보이던스예요. 알겠어요? 참 아까 말하다 말았죠, 참. 그래서 마스킹 얘기를 하는데 큰 소리가 빵 나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작은 소리 안 들리거든요. 앞뒤로도 약간 안 들리고 주파수에서도 뭐냐면 이게 주파수 축이에요. 여기에 파워가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마스킹 할 때 MP3가 사이코 아쿠스틱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향 심리 신호 처리.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보고는 싹 지워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럼 그 정보를 없앴으니까 정보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MP3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들을 만한 소리를 다 지워버려서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동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랑 사이코 아쿠스틱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포유류고 지구상에서 진화했으니까 비슷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 저기 예를 들면 여러분이 LP판을 듣는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딱 들을 때 여러분의 그 개가 어릴 때 이제 나가지고는 우리 주인님은 너무나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듣는 것 같아. 역시 뭐 파바로티의 뭐는 좋아.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뭐 MP3라는 재밌는 걸 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바로티의 뭐 음악에 나오는 그 예를 들면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악기도 나올 텐데 악기는 우리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때요? 뭐 어떤 거는 가청 주파수를 약간 벗어나서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호가. 예를 들면 조그만 신호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아니 저걸 뭘 좋다고 듣고 있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사이코 아쿠스틱만 있느냐? 실제로 사이코 크로매틱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이거 옆으로 디비에이션 너무 많이 하는데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때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보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는 여기 세 개만 있잖아요, 센서가. 세 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필터가 샤프하게 잘리지는 않지만 딱 어느 한 색상만 듣는 건 아니지만 세 개를 주로 봐요. 근데 교묘하게 그걸 합성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칼라 TV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미. 그 당시 연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빛의 삼원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송출하면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5학년 때인가 저희 집에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와 총천연색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로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총천연색. 그런데 그게 총천연색입니까? 예를 들면 그때 한참 82년도 이럴 때 예를 들면 E.T.라는 영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스필버그 감독의 그 엑스트라 트레스티얼 그 E.T.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E.T.가 정말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구에서 칼라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와 저 해바라기 좀 봐 총천연색이야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자,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해바라기를 옆에 있는 걸 보고 그 TV를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지구인들은 왜 이래?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를 들면 이 원추 세포인가요? 이게 1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네로우 밴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 기기를 봐. 이게 총천세계야. 그러면 지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 거는 우리 거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느냐를 가지고 컬러 TV도 그렇게 진화해 왔고 심지어 MP3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 와이어리스로 다시 갔기 때문에 컬리전 디텍션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보면 우리가 풀 듀플렉스 라디오라는 것을 전공을 하거든요. 풀 듀플렉스. 이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뭐냐면 풀 듀플렉스는 내가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을 동시에 같은 타임에 같은 프리퀀시에서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타임 프리퀀시가 동일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실 스페이스도 동일해야지 풀 듀플렉스다 아니다 스페이스는 봐주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임 프리퀀시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각도인데요. 네. 그래서 주고받는 걸 동시에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를 훨씬 더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러 도전적인 과제가들이 있죠. 챌린지들이. 그런데 이게 잘 됐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어때요? 아, 내가 쏘면서 10에 10승 적은 시그널 디텍션 했겠죠. 컬리전. 그렇죠? 예, 어려우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대신에 뭐예요? 컬리전 어보이던스라는 어떤 메커니즘을 넣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게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위드 컬리전 어보이던스인데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RTS 리퀘스트 투 샌드 클리어 투 샌드 CTS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쓰여서 GSMACA를 할 수도 있고 안 쓰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작을 했어요. 짠 하고 어, 맥이 시작을 했어요.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요. 어셈블 한다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이서넷 프레임을 만들어요. 일단 로지컬하게. 피지컬하게는 안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채널이 아이들. 이건 뭐죠? CS죠. 그렇죠? 채널이 아무도 안 쓰니? 그래서 yes 그러면 여기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분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여기도 있지만 RTS, CTS, 익스체인지를 쓰면은 이쪽 패스로 가고요. 안 쓰게 세팅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Not using. 알겠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것부터 봅시다. 자, 채널이 아이들 해요. 그러면 어때요? Transmit Application Data.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어, 어,
에크를 못 받으면 뭐 어떻게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캐리어 센스에서 멀티플 액세스를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지만 wait for random backup time.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빙빙 돌아요. 그런데 이제 쓰기로 해요. 그러면 먼저 RTS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브로드캐스트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션들이 다 듣겠죠. AP도 듣고. 그래서 내 데스티네이션이 알았어. 내가 듣는 거구나 하고 자자자 내가 들을 거니까 다들 조용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나도 들어야 되겠죠. 내가 RTS를 보내도. 그래서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션 하는 거. 아니면 다시 백오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컬리전을 어보이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느낌은 아니 캐리어 센스만 있고 이쪽 패스는 그렇잖아요. 컬리전 어보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제 이 부분 말고 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인핸스한 거예요. CSMA, CA를 인핸스 하기 위한 건데 오버헤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예. 맥 프로토콜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그 이서넷 프로토콜과 다른 점이 뭘까인데요. 예. 어쨌든 이 와이어리스는 어때요? 와이어리스는 내가 쏘면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쏘면서 듣는 것은 같은 타임 프리퀀시에서 쏘면서 듣는 것은 불가능은 아닌데 상당히 비싼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특히 들어오는 신호와 날아가는 신호 차이에 파워가 클 때는 더더욱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죠. 저기 괜히 저런 거 연구하면 안 되겠네. 가 하나 있을 거고 그렇죠. 안 될 테니까. 또 하나는 뭐죠? 저거 되면 대박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연구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되게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성공했을 때 얘기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여러분이 도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어요. 그렇죠? 당연히 대단히 성공한 기업들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걸 되게 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많은 회사들이 안 된다는 걸 되게 하겠다고 하다가 망하죠.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항상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의 동전이 뭐예요? 앞도 있고 뒤도 있는 거예요. 예. 어려워 보이는 것은 회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위해서는. 하지만 또 뭐 안정적인 뭔가를 생각하다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그 얘기는 그냥 안정적으로 살다 가겠다는 얘기죠. 사람의 수명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뭔가 멋진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러다가 30대에 신불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참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와이어리스가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동성이라는 자유를 얻잖아요. 맞습니까? 줄에 테더드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더 이상 줄에 끈에 달려 있지 않잖아요. 물론 배터리 때문에 충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훨씬 나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뭐 복잡한데 요 뒤에 있는 S들이 공통적으로 스페이싱이에요. 간격을 두겠다는 간격을. 알겠어요? 간격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보내고 나서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누군가는 어때요? 누군가는 보내고 나서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에 타이밍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보면 숏한 스페이싱이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숏 스페이싱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DCF, 아까 뭐였죠? Distributed Coordination Function이죠. 그것을 위한 어떤 스페이싱이에요. 여기는 E는 Extended Spacing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길 할 때 장이죠. 길장자가 Extended 뭐 이런 거잖아요. 확장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IF는 다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다 같은 거죠. 인터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들 사이의 스페이싱이라는 거. 그러면 잠깐만. 프레임 하나만 전송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인터프레임이니까 프레임들 간의 간격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을 보내고 다음 프레임을 보낼 때 뭐 똑같은 스테이션이 보내든 아니면 A라는 스테이션이 보내고
액세스 포인트가 보내든 어쨌든 프레임이 이 공간에 날아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싱을 두는데, 간격을 두는데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요 스페이싱들 중에서 다른 스페이싱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컬리전이 어보이드가 상당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작년에 좀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short 스페이싱은 요것을 어, 요만큼 요 시간만큼 요 스페이싱만큼 쉰 다음에 에크를 보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에크를 보내야 할 스테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잘 수신했어요. 내가 데스티네이션 스테이션으로. 그러면 내가 알려줘야 되겠죠. 이서넷에서도 에크 보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IP 프로토콜에서도 에크를 보내잖아요. 에크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받았다고 바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요 기간만큼 쉬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에크를 보내야 할 때는 이 기간만큼 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finite state machine을 이용해서 보통 이 기기를 만들잖아요. 알고리즘을 설계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스테이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에크를 보내야 할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수신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성공하면 그다음에 에크를 보내는 스테이트로 가죠. 그럼 에크를 보내는 스테이트 안에 내가 해야 될 태스크가 있는데 뭐예요? 제일 먼저 요만큼 쉬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istributed coordinate function interframe spacing in DIFS 이것은 station waits for 요 기간만큼 플러스 random backoff delay and sender package 복잡하죠.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을 보내려면은 그렇잖아요. 데이터 패킷을 보내려면은 어떤 백오프는 있어요. 그렇죠? 백오프가 있고 예. 요만큼이 또 요만큼에다가 랜덤 백오프 더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그젬플을 보면 돼요. 예, 지금은 헷갈리지만. 그다음에 extended interframe spacing은 incorrect 와이파이 패킷을 받았을 때 incorrect한 걸 받으면 이만큼 쉰다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니까요. 이 책이 저는 상당히 그 입문서로서 굉장히 좋은 게 사실 뭐 초급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특히 포항공대처럼 이공계 학과들만 있다면.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액세스 포인트를 X라고 표시하고요. 편의상. 왠지 액세스 할 때 X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적절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스테이션을 두 개 놨어요. 에이루트 11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스테이션, 예, 두 스테이션뿐만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까지 세 개죠. 세 개가 어떤 타임 제로에 보낼 새로운 패킷이 이미 있어요. 그런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RTS, CTS는 임플리멘트 안 돼 있지만 어떻게 컬리전이 어보이드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봅시다. 예.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를 아마 타임 제로로 잡아야 될 거예요. 여기서 타임 제로로. 근데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타임 제로를 기준으로 아까 말했지만 A 스테이션, B 스테이션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가 보낼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보내려면 먼저 예, DIFS를 쉬고 랜덤 백오프를 쉬고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하필이면 successful transmission이 있었어요. 누가 한지는 몰라요. 근데 이걸 일단 잊어버리세요. 요거는 successful인데 잊어버리고 DIFS 만큼 있고 그렇죠. 모든 애들이 다 요만큼 쉬고 그다음에 각자의 요거는 랜덤 백오프 양이에요. 각자의 랜덤 백오프를 제너레이션해서 그럼 쭉 시간이 가면 어때요? 쭉 하다가 B는 어때요? 백오프 타임이 끝났죠? 그럼 이제 B가 트랜스미션을 하는 거예요. B가 트랜스미션을 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얘들은 지금 주의할 건 뭐냐면 A와 X는 송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다리면서 뭘 하겠어요? 캐리어 센스를 하겠죠.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난 5천 원 왔어. 5, 4, 3 하면서 듣고 있죠. 그럴 때 삐 하고 어떤 놈이 보내요. 놓쳤어요. 그렇죠? 예, 물론 스테이션들이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A와 X는 캐리어 센스를 했어요. 이 과정 알겠습니까, 이제? 예. 주의할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위에는 시그널이고 아래는 타임 뭐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뭐예요? 이거 시그널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스페이싱이에요. 스페이싱.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박스. 그리고 안에 알파벳이 써 있잖아요. 이게 시그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헷갈리는 건 물론 요거죠. 세로로 끄는 것도 시그널이 날아가는 거.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스페이싱, 스페이싱, 스페이싱.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얘는 타임아웃.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좀 안 좋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위에는 정말 시그널이 날아가는 것만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안 날아가는 거 따로 표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분들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DIFS만큼 다 쉬었어요. ABX가. 그 다음에 랜덤 백오프를 제너레이션 하고 트랜스미션을 해야 되는데 B의 백오프 타임이 제일 짧아서 B가 트랜스미션을 하니까 A와 X는 센싱을 하고 입을 다문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이제 시그널을 쭉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끝났어요. 근데 B가 여기서 X한테 보냈어요. 그럼 아까 X는 뭐였죠? 자, X는 스테이트가 뭐예요? X는 뭐죠? 아까 센싱을 하는 와중에 자기한테 보내는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센싱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자, 이제 트랜스미션은 포기하고 보낼 패킷이 있지만 나는 예, 얘를 내가 받아야 되겠죠? 수신 스테이트로 갔어요. 그럼 그 다음 수신 다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말했지만 에크를 날리는 스테이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숏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쉬고 에크를 날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B가 다 보내고 나면 B 자신도 뭐예요? B 자신도 보내고 나서 얘가 X가 잘 받았을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얘가 잘 받았다고 할 때 요만큼 쉬고 날라올 거니까 어때요? 입 다물고 기다리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네, 그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놔야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에크가 날라왔어요. 에크가 날라왔으니까 이제 일단 종료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길 타임 제로로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길 타임 제로로 하지 말고. 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길 타임 제로로 합시다. 타임 제로. 아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새로운 타임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들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북동에서 온 DIFS만큼 쉬고 그렇죠? 물론 그 전에 랜덤 백오프 양을 생성해 놨다가 자기 시계를 째깍째깍째깍째깍 하는데 A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오, 나 짧아, 짧아, 짧아. 빨리 전송해야지. B도 오, 짧은 게 나왔어요. 카드 뽑는 거랑 비슷하죠? X는 뭐예요? 우이씨,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A와 B가 동일한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은 다 쉬고 보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자, X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 여기서 센싱이 되겠죠. 그런데 A와 B는 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A의 프레임이 좀 짧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A는 다 보내고 여기서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뭐가 좀 이상해요. 신호가 오고 있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A는 어때요? 아, B와 나의 전송이 컬리전이 일어났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는 이제 뭘 합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컬리전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얘는 뭐예요? 뭐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헷갈리고 있어요. 네. 네. 여기서는 센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백오프를 할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 말했지만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보내는 거를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얘는 다 보내고 어때요? 그 다음에는 에크가 날라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러면서 물론 센싱에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까? 센싱을 해서 이게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로서는 어쨌든 끝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X한테 보냈다고 합시다. X한테, 액세스 포인트한테.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 있잖아요. X는 short interframe space만큼 쉰 다음에 에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다 보냈어요.
B 입장에서는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얘도 센싱을 시작을 해야죠. 맞습니까? 센싱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 A와 B가 다 X한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X로서는 어쨌든 듣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니까 어때요? extended spacing만큼 쭉 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에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제? 에크를 못 받았죠. 그렇죠? 에크를 못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얘는 다시 새로 이제 뭐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리트랜스미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요 타임아웃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전송하기 직전에 쉬는 숏 스페이싱만큼을 쉰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이번엔 더 긴 거겠죠. 한번 실패했으니까. 맞습니까? 두 배로 늘렸을 거 아니에요. 쭉 기다리면서 전송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날라오는 거죠. B 입장에서는 익스파이어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쉰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백오프로 해서 전송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X라는 놈이 여기서 익스텐디드만큼 쉰 다음에 자기도 전송해야 되니까 전송을 시작해서 이제 또 쫑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고 대충대충 한 거예요. 근데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이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도입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려고 한 거예요. 최대한. 아시겠죠? 네. 핵심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맥 프로토콜에서 802.11b와 A가 이 슬롯 타임, 그다음에 숏 스페이싱과 DCF,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익스텐드 스페이싱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실제로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안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든 다르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저런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잘 디자인함으로써도 상당히 컬리전을 어보이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백오프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설명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이게 인핸스 한 거죠. 인핸스. 자, enhancements for medium access인데 먼저 좀 반복이 되지만 CSMA CED collision detection 잠깐만 이게 언제 건데 collision detection으로 돼 있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했나 봐요. collision avoidance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언제 올려놓은 거지?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캐리어 센스는 뭐예요? 예, 보내기 전에 듣는다였죠. 그렇죠? 예, 무선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전송만 안 하고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무선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exposed terminal problem, hidden terminal problem이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 expose 된다는 것은 노출되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노출되느냐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히든 터미널 그럼 누가 누구에게 안 보이냐 숨어 있는 였잖아요. 그래서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예. 두 개의 터미널은 서로 듣지 못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는 스테이션이 두 개 있고 가운데 액세스 포인트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요 스테이션 두 개 중에서 하나가 트랜스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랜스미팅 하는 녀석은 맞아요? 예. 얘가 트랜스미팅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둘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알로하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으면 여기서는 액세스 포인트가 있으면 가장 멀리 있는 녀석들이 1차원이라면 서로는 안 들릴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자기가 여기서 쏘는 것을 센싱하려고 해도 센싱이 안 되니까 얘가 트랜스미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스미션 하려는 녀석에게 다른 트랜스미션 하는 녀석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히든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터미널 C가 터미널 D에게 히든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expose 됐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뭐 보이면 좋은 거 아니야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방해는 안 되는 거예요. 컬리전이 사실상 일어나진 않는데 어, 익스포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 또는 히든 노드 프로블럼이 중요하다. 이 정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컬리전 어보이던스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 스페이싱을 잘 디자인했죠. 그렇죠? 예, 랜덤 백오프를 하고. 맞습니까? 랜덤 백오프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랜덤 백오프 중요하고 스페이싱을 잘 디자인해서 컬리전을 어보이드 하는데 말했지만 이 CTS, RTS를 보냄으로써 또 더 인핸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802.1 임플리멘테이션이 이걸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오버헤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긴 IP 패킷을 굉장히 작은 예를 들면 이서넷 프레임으로 디자인했다면 그때마다 맥 애드레스 붙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하여튼 이 패킷 길이 또는 프레임 길이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ATM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오토메이티드 텔러 머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라고 TCP/IP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뭘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중적으로 논의된 게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프레임 사이즈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야 될 게 이 IP 전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 음성 신호에 맞춰서 이 패켓 사이즈를 조정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발화하면 몇 초 동안 말하는데 우리 네트워크 속도가 얼마가 되니까 프레임 사이즈 얼마라면 이게 서로 뭐 충돌이 안 일어나고 예를 들면 패킷이 드랍이 되더라도 인터폴레이션 할 때 소리 지정했고 이런 게 그 전화 통신하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미래는 비디오야. 비디오 스트리밍은 길게 한 번에 해야 돼. 이러면 서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 ATM이 실패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둘이가 너무 싸우니까 중간에 그냥 어중간한 그 값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족 못하고 저 사람도 만족 못하면 드라이빙 포스가 없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TCP/IP 네트워크가 갑자기 어때요? 예, 우리는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렴한 부품 뭐 이런 걸로 단말기로 승부를 본 거죠. 그러면서 전자회로가 좋아지니까 그냥 ATM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대요. 아주 뭐 근데 우리나라 안 쓴다고 저는 봐요. 자, 어쨌거나 기억할 것은 그래서 RTS, CTS를 보낼 때 그래서 RTS, CTS 프레임들을 보내고 그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보내고 에크 프레임이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 프레임만 있는 게 아닌 그런 시스템도 되겠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뭐 히든 노드 프로블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RTS를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는 이런 거네요. 이번에는 여기에 스테이션이 하나 있고요. 여기 끝에 스테이션이 또 하나 있고 가운데 AP가 있는데 둘 다 보내고 싶어서 얘가 예를 들면 RTS를 보내는데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선생님이 못 듣겠죠. 네. 그러면 안 들리고 AP는 어때요? AP는 어쨌든 얘가 보낸 걸 들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CTS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CTS는 둘 다에게 들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잠깐. 얘는 RTS는 못 들어도 CTS를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RTS, CTS라면 이 히든 터미널, 히든 노드 프로블럼을 줄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아니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에는 아까 말을 했지만 예를 들면 RTS, CTS가 enable 돼 있으면 RTS 프레임, CTS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뭐 에크 프레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컨트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컨트롤 프레임. 이 무선에서는 간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말했지만 내가 쏘면서 듣는 것이 값비싸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랬죠. 풀 듀플렉스 기기들을 쓰지 않고. 그래서 뭐예요?
소위 말하는 컨트롤 프레임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려는 게 많아요. 그럼 이것이 그러면 와이파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동통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동통신도 사실 와이파이 네트워크랑 매우 비슷하잖아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잖아요. 일종의 기지국이 있고. 걔에 가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 어소시에이션 되는 거예요. 기지국의 어떤. 그러고 나서 얘가 어때요? 얘가 브레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지휘를 해요. 그러면 지휘하는 정보가 모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 시그널들이 컨트롤 정보가 굉장히 많이 브로드캐스트가 돼야 돼요. 무선의 특징이에요. 다중 접속을 하는 무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프레임이 있어서 RF 미디엄을 제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동통신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크도 있고 또 에크를 너무 많이 쏘면 어때요? 프레임을 여러 번 보내야 되니까 여러 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받기로 돼 있으면 다 받은 다음에 응, 패켓 10개 잘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블록 에크도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어소시에이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켰을 때. 그러려면 아까 말했지만 AP들이 나는 AP야, 나는 몇 번이야, 뭐 이런 정보를 브로드캐스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시간 주기로 일정 주기로 이렇게 보내거나 하는 거예요. 비컨, 그다음에 프로브는 뭐냐면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액세스 프로브를 날린다.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얘가 비컨을 쏘고 있어요. AP가 쫙 알려주고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한테 붙을 놈은 붙어. 나는 뭐 포스텍 아이디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 와이파이 기기가 액세스 프로브를 날려요. 나 붙고 싶어. 그래요. 그러면서 비밀번호 이런 거 막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센티케이션, 넌 됐어 하고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소시에이션 됐다고 또 프레임을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우리 생각에는 데이터가 데이터지 싶지만 여기 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안테나를 여러 개 써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액세스 프로브를 보내고 할 때는 모든 안테나에 서로 다른 신호를 안 보내지만 안 보내도 되지만 실제로 좀 있다가 내가 데이터를 왕창 얹어서 보내려면 안테나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수신기에서 수신기에서 채널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데 데이터 패킷처럼 날리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프레임이 3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컨트롤은 뭐예요? 아까? 예, CSMA, CA인 거죠. 그렇죠? 예, 데이터는 말했지만 주로 데이터 나라는 패키지. 근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소시에이션, 리스판스, 오센티케이션, 뭐 액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이제 사회상 피지컬 레이는 결국은 못 했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맥 프레임. 그러면 이서넷의 맥 프레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L2, 그러니까 802.11의 L2 레이어 패킷의 구조예요. 뭔가 매우 비슷하죠. 기억납니까? 앞에 뭐 뭔가 있었죠. 이서넷에서도. 있습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비트 레벨로 맞추고 그다음에 옥텟 뭐 또는 바이트 레벨로 맞추고 이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어때요? 다 맞추고 나면 뭐 간단한 정보가 있은 다음에 어드레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드레스가 좀 더 들어가요. 나중에 어디 쓸 수 있게. 네, 여기도 있죠. 세퀀스. 그다음에 여기 페일로드 나오고 마지막에 뭐예요?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일종의 체크를 할 수 있게 시퀀스를 붙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프레임 컨트롤, 듀레이션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보낼 때 어때요? 내가 듀레이션이 있어야지 다 끝나는 게 얼마일지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와일리스일 때는 특히 이게 점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맥 프레임은 이서넷 프레임과 매우 유사하다. 아니면 그냥 쉽게 이서넷 프레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엄청난 디테일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레이어 2에서 그냥 만들었다. 맥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이것도 맥 프레임이에요. 일종의. 여기도 있잖아요. 맥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서넷에서의 맥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802.11의 맥 프레임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당연히 레이어 하나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있지만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인캡슐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레이어가 지금 1, 2, 3, 4, 5 돼 있는 스탠다드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이에요. 원래 OSI 7 레이어는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이 과목에서는 5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2.11은 레이어 1, 2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3에서 IP 패킷이 오죠. 이게 IP 패킷이에요. IP 헤더가 있고 여기에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레이어 2로 오면 얘가 맥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 헤더, 맥 FCS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레이어 내려오면 인캡슐레이션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간단하게는 뭐예요? 요걸 그대로 두고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802.11과 11B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아직도 로지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피지컬하게 하면요. 전자기파 중에 전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잠깐만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게 타임 축의 시그널이거든요. 얘는 11A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기서 딱 시작하면 우리가 앞에는 로지컬하게 무슨 뭐 비트, 뭐 헤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이렇게 웨이브폼으로 쭉 날아가고 여기서는 뭐 앰플리튜드가 막 변하고 여긴 더 많이 변하고 뭐 이런 시그널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스코프로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시험 범위도 오늘 배운 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